반군 이래 최대 방산 수출 계약이 될 수도 있는 총 사업비 60조 규모의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도입 프로젝트가 이제 본격화됐습니다. 이거 진짜 눈앞에 있죠? 예. 그러니까 단일 해외 방산 사업으로 군 최대 규모라고 하죠. 그 프랑스가 제안한 블랙소드 바라쿠다 잠수함의 경우도 모형이 그냥 공개된 이런 정도의 상황이고요. 우리 한국하고 일본은 3,000톤급 이상의 잠수함을 운용을 하고 이미 안정성을 입증한 상태이고요. 방산 한일전이 드디어 이제 펼쳐지게 됐습니다. 저는 항상 긍정적으로 얘기하니까요. 이번엔 다를 것이다. 네, 이번엔 달라야죠. 이번엔 다르다. 맞습니까? 스웨덴이 나름 잠수함 강국이라는 그런 자신감. 아, 그래요? 일단은 뭐 최초의 현대식 잠수함이 미국에서 1900년도에 등장한 홀란드급 잠수함인데 스웨덴에서 불과 4년 후에 예. 하젠, 이게 상어라는 뜻이래요. 이 하젠이라는 잠수함이 취역을 할 정도로 굉장히 빨리 잠수함을 개발한 나라고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또 스웨덴은 세계에서 현대식 그 AIP 에어 인디펜던트 프로포션을 가장 먼저 개발해서 탑재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와, 그 공기 부려 그걸 스웨덴에서 먼저 한 거예요? 예, 뭐 굉장히 옛날식이긴 하지만 예. 가장 먼저 탑재를 했었고 그래서 이제 호주의 콜린스급 잠수함 6척 그리고 싱가포르, 덴마크에도 잠수함을 이미 수출한 이력이 있습니다. 예. AIP는 뭐 여러 번 우리 나왔지만은 공기 분료 추진 시스템이고 이건 이제 물속에 들어가 있으면 산소가 없으니까 그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도 추진 동력을 이제 좀 가지자라는 의미에서 이제 쓰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재래식 잠수함은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은 이제 불을 붙일 수가 없잖아요, 엔진에다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그 문제예요. 디젤 엔진을 점화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위로 올라가서 뭐 공기를 끌어들여야 된다라는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원래는 사실은 디젤 엔진으로 잠수함이 디젤 잠수함이라고 디젤 엔진을 계속 돌리고 있는 건 아니고 디젤 엔진으로 안에 축전지를 충전을 하죠. 그래서 이 전기 축전지로 돌아가는 건데 이 충전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자꾸 나가야 되고 그런데 이제 이 AIP 시스템을 쓰면 이제 그런 문제가 없으니까 부상하게 되면 자꾸 들키거나 뭐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려고 만든 것인데 또 스웨덴이 우리랑 상황이 비슷한 점이 뭐냐면 이웃하는 국가들이 다 군사 강국인 거죠. 독일도 있고 러시아도 멀지 않고 뭐 영국도 있고 뭐 계속 좀 불안한 느낌들이 있죠. 그리고 또 특히 러시아하고는 발트해를 두고 접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 강력한 해군력이 필요하고 특히 2022년 9월 26일에 뭐 우리 방송에서 다뤘습니다만은 그 노르트 스트림 가스관 폭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 바다에 깔린 거 그거죠. 예.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 스웨덴이 잠수함 전력이 증강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노르트 스트림은 러시아의 적대적인 국가인 폴란드하고 우크라이나를 거치지 않고 발트해를 건너서 곧장 독일로 러시아가 천연가스를 수송하기 위해서 만든 이제 파이프라인인데 이게 이제 스웨덴하고 덴마크의 배타적 경제 수용 내에 설치가 돼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러시아와 중국의 그 선박의 발트해 해저 통신 케이블 훼손 뭐 이런 상황도 있고 또 주요 인프라들이 언제든지 사보타주를 당할 수 있다. 예. 이런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나토 차원에서 또 해양 안보를 강화해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요. 이렇게 보면은 과거의 해저전은 초점이 대잠 센서 네트워크하고 통신 케이블 이런 것들, 군사 기반 시설들 이런 것들을 뭐 파괴하고 이런 부분이었는데 이제 지금은 어떠냐면은 해저 인프라가 원체 많다 보니까 이런 가스라인도 있지만은 광섬유 인터넷 케이블 이런 것도 이게 지금 끊어지면 굉장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 e스포츠 안 돌아갑니다. 그거 없으면 네. 그 해저 상황이 아주 평온해야 됩니다. 네, 생업이 바로 문제가 되시는 그렇죠. 상황. 바로 내일 중계 없어졌습니다.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내일 출연료 날리는 건데요. 거기다가 뭐 풍력 발전단지 인프라도 많죠. 이제 뭐 기타 등등 하다 보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중요해졌고 그래서 이제 스웨덴 같은 국가들도
잠수함의 필요성, 예. 해저 안보의 필요성이 점점 더 이제 강조가 되는 거죠. 캐나다 수출도 수출인데 그냥 유럽 자체가 이 잠수함이 많이 더 필요하게 됐네요. 그런 임무에서 스웨덴의 그 A26 블랙킹의 잠수함이 적합하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 A26 블랙킹의 잠수함은 처음부터 특수부대 임무 그리고 수중 드론을 잘 수용할 수 있는 예. 이런 관점으로 설계가 와우. 돼 있습니다. 일단 발사관이 기존 어뢰 발사관보다 훨씬 크고요. 그 어뢰관 사이에 큰 경납고가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드론들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경납고에다가 사부의 원격 조종 무인정을 탑재를 한 다음에 어뢰관에서 발사를 합니다. ISR 정보 감시 및 정찰을 이제 수행을 할 수 있게 되는데 발트해의 어떤 곳이든 도달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깊은 500m 아래의 기반 시설을 검사하는데 이것들이 사용될 수 있죠. 발트해가 깊지가 않기 때문에 네. 이제 가능한 거고요. 실제로 3년 전에 그 사부의 원격 조종 무인정인 CI 2대가 이 1915년에 침몰한 인디오런스 선박을 탐사하기 위해서 얘네들 둘이 나가서 그 혹한의 남극해역, 발트해도 아니고 남극해역이었습니다. 남극해역까지 가서 작업을 수행했는데 굉장히 정밀한 기술이 탑재가 됐기 때문에 이 로봇이잖아요, 사실상. 그렇죠. 그래서 이 잔해물 탐색, 조사, 촬영 이런 임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또 심해 탐사하다 보면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병에 걸리거나 그런 인명 피해를 예방하는데도 일조를 했다는 평가를 지금 받는 그런 기종이라고 할 수 있죠. 예. 발트에서는 뭐 이게 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 캐나다 쪽에서는 역시 이미 실전에서 운용 중인 우리 3,600톤급 잠수함이 기술적 신뢰도가 훨씬 높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물론 이제 뭐 그동안에 좀 그 헛스윙이 좀 있긴 했습니다만 근데 이번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아무리 좀 자제를 하려고 해도 어쩔 수가 없네요. 저는 한국 사람이라. 죄송하지만은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2024년 3월 5일에 네덜란드의 발루스급을 대체할 잠수함 4척 획득 사업에서 예. 아까 얘기 나왔던 프랑스의 블랙소드 바라쿠다 잠수함이 수주에 성공을 했습니다. 예. 우리 장보고 3는 테이블에 올라가지도 못했고 독일, 프랑스, 스웨덴의 3파전에서 프랑스가 이제 이긴 거거든요. 바라쿠다급은 넓은 루비급을 대체하기 위해서 지난 2007년부터 이제 건조를 시작해서 2022년 1호함이 취역을 한 핵추진 공격형 잠수함입니다. 핵추진이요? 예, 핵추진이에요, 얘는. 근데 이 핵추진 공격형 잠수함은 있는데 이 바라쿠다급 디젤 잠수함은 만든 적이 없어요. 예. 캐나다가 원하는 건 핵추진이 아니잖아요. 맞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번에 네덜란드에 프랑스가 납품을 하게 되면 사실상 재래식 바라쿠다급으로는 처음인 셈인데 역시 캐나다에도 이 블랙소드 바라쿠다 잠수함을 제안할 것으로 예상이 되죠. 프랑스 나발 그룹이 이제 블랙소드 바라쿠다 잠수함 3,000톤급을 대중에 공개한 것이 2024년 11월 4일부터 7일까지 파리 노트 빌뱅트에서 개최된 유로나발 2024 전시회였습니다. 유로나발은 뭐 다 아시다시피 그 주요 업계 관계자, 뭐 고객, 파트너사 다 함께 모이는 해군 방위 분야의 굉장히 프리미어한 국제 행사 아니겠습니까? 블랙소드 바라쿠다함은 스펙상으로 카탈로그상으로 보면 배수량 3,300톤, 길이 82m, 너비 8.2m, 승무원 35명 탑승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어뢰 미사일 공격용 기뢰를 포함해서 최대 30개의 중화기를 지원하는 상당한 탑재 용량을 제공을 합니다. 네. 그리고 현대적인 전투 시스템, 또 차세대 리튬 이온 배터리 통합돼 가지고 수중에서 고속으로 며칠 동안 작전할 수 있고 내구성과 작전 범위도 확장할 수 있다는 설명이라 상당히 좋습니다, 스펙이. 그러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무시할 수 없는 스펙이고 다만 일본의 타이게이급처럼 AIP 기관이 없고 보조 추진 체계로 리튬 이온 배터리만 채용을 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충전 속도 빠르고 효율 좋지만은 역시나 오랜 잠항은 좀 어렵다 이렇게 이제 지적이 될 수가 있고요. 오랜 잠항 기간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이제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이라도 수면에 나와야 되고 스노클링을 해서 산소를 가져와야 다시 이제 원래의 그 주 엔진인 디젤 전기 추진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 순간에 무방비가 된다. 이런 문제는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면 되게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렇군요. 근데 방금 이제 프랑스 얘기하셨고, 근데 뭐 독일, 노르웨이, 스웨덴, 뭐 네덜란드 이렇게 뭐 따로 아니면 뭐 힘을 모아서 이렇게 엄청나게 지금 똘똘 뭉쳐서 대응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물론 뭐 전차, 뭐 전투기, 뭐 자주포 다 어려운 시장입니다만, 이거 말씀 들어보니까 이거 잠수함 캐나다 이거 예, 좀 더 면밀히 좀 심각하게 분석해 봐야겠네요. 이게 원래 조선이 되게 좀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전차, 전투기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유럽이 스스로 자체 조달이 너무나 불가능하다는 걸 명확했기 때문에 K방산 진출이 좀 상대적으로 용이했어요. 사실 이게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유럽을 찾아간 게 아니라 유럽에서 우리를 찾아온 거예요. 조선 시장이 완전 다른 얘기라는 거죠. 조선소에서 뭐 군용만 만드는 게 아닙니다. 군용, 민간 다 한 조선소에서 만드는데 사실 유럽 조선소들이 경쟁력이 없다 보니까 자기네 조선소를 연명시키기 위해서 특히나 그러면은 자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같은 EU 권내, 유럽 권내에 있는 국가들에게 이렇게 수주를 더 줄 수밖에 없는 거죠. K방산이 요즘 유럽에서 겪는 견제가 장난이 아니에요. 뭐 아시다시피 그 프랑스의 그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EU 연설에서 야 이거 한국산 사오지 말고 우리 유럽산 써야 돼 그러면서 EDIS라고 해서 유럽 방위 산업 전략을 2024년에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영내 우리 유럽산 무기 비중을 2030년까지 한 50%까지 뭐 늘리자. 그리고 EU 내부에서 무기 거래 규모도 자꾸 미국이나 이런 데서 한국 같은 거 사오지 말고 이거 15%에서 35% 좀 의무적으로 늘려라. 이러면서 사실 시장 규제에 들어간 거예요. 어느 정도. 이제 이게 얼만큼 잘 먹힐지는 좀 더 지켜보긴 해야겠습니다만은 자 어쨌거나 유럽이 똘똘 뭉친 거는 사실이에요. 새로운 형제국 우리 폴란드. 네. 이 폴란드 정부의 잠수함 현대사업 오르카 프로젝트. 근데 오르카 프로젝트의 파트너 결정이 그러니까 있죠. 또 하나 우리가 큰 프로젝트가 준비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올해 상반기로 알고 있는데 폴란드가 뭐 K방산의 최대 고객이니까 근데 이렇게 또 봐서는 안 되는 거죠. 앞에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이제 1차로 해가지고 뭐 K2, 그 다음에 K9 집어넣고 이제 2차 계약분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아직 마무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올해, 그러니까 작년 방산 수출이 좀 큰 성과가 좀 아직 완성을 못 시킨 거거든요. 물론 아마 올해 내 그 부분이 될 것이긴 합니다만요. 지금 뭐 잘하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잘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큰일 나고 어쨌거나 열과성을 다해서 열심히 붙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자, 폴란드도 이제 디젤 엔진과 배터리를 추진 체계로 하는 이 하이브리드 잠수함 3,000톤급 세 척을 도입하기 위한 오르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예산 3조 4천억 원이고요. 작년 그 11월 28일 그 부아디스와프 코니시아크 카미시 폴란드 국방장관 겸 부총리가 해군의 날 행사에서 수개월 안에 최종 파트너를 선정하고 집중적으로 노력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사업 선정이 코앞에 온 게 아니냐 지금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역시 그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이 원팀이 돼서 자 장보고 3 배치 2 기반의 수출형 모델 3,600톤급 잠수함 KSS-3P라고 합니다. 이걸로 참여를 하고요. 독일, 프랑스, 스웨덴, 스페인 등 각국 11개 기업들이 대거 참여를 했어요. 예. 그러면 우리 코리아 원팀의 이번 폴란드 프로젝트 수주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조건으로 봐서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제 폴란드 해군이 자 일단 장기간 수중 작전이 가능한 추진 체계, 그 다음에 200m 이상 잠수, 그 다음에 원거리에서 지상 위협에 미사일 공격이 가능한 정도의 화력, 그 다음에 때맞춤, 적기에 인도하는 거. 요거를 요 네 가지를 요구 조건으로 했는데 기술력도 기술력인데 또 굉장히 중요한 척도가 적기 납품. 그러니까 네. 적기에 건조해서 이게 인도할 수 있냐 이거를 바라보고 있고요. 하나오션이 독자 개발한 장보고 3 잠수함은 국산화율 80% 이상으로 끌어올려서 안정적인 부품 수급이 아주 가능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 폴란드 가성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원팀 전략이 됐으니까 이제 원가 경쟁력도 훨씬 더 강화할 수 있다. 한마디로 스펙이라든가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한국이 좀 앞서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습니다. 실제로 폴란드의 유력한 군사 전문 매체인 디펜스 24에 따르면 이 오르카 프로젝트가 한국, 독일, 프랑스 3파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봐서 좀 뭐 나쁜 전망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독일은 캐나다에 제안했던 그 212CD 잠수함을 또 후보로 내세울 것으로 보이는데 티센크루프의 주장은 폴란드가 잠수함을 운영할 그 발트의 환경에
바로 자기네 모델이 가장 적합하다라고 얘기하면서 또 뭐 동네 가까운 나라니까 우리가 붙어 있잖아요, 솔직히. 뭐 여러 가지 그런 장점도 있긴 하죠. 독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212급을 토대로 몸집을 키운 212 CD급 잠수함을 6척을 건조를 해서 독일 해군의 2척 그리고 노르웨이 해군의 4척 인도한다는 계획을 이제 발표한 상태인데 협상 조건을 둘러싸고 이제 오랜 난항을 빚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부터 1호함 건조 작업이 시작이 돼서 납기가 지금 2년 늦춰져 있어요. 2029년에야 취역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부분은 폴란드가 참 싫어하는 부분이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역시 블랙소드 바라쿠다 3,000톤급 이 잠수함을 이제 꺼내 들은 건데 역시 그 디젤 잠수함을 만든 적이 없다는 문제 캐나다의 경우와 똑같이 좀 작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들과 비교를 해서 이제 한국의 선택지로서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우리 측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한국 해군에서 이미 전력화해서 운용 중이고 월등한 성능이 이제 검증이 된 잠수함인데다가 무엇보다도 계약 체결일 6년 이내에 선도함을 인도할 수 있다라는 이런 그리고 또 폴란드가 좋아하는 거 기술 이전 및 현지화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다 이런 점들에서 폴란드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좋지 않느냐 이런 그림을 좀 그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계속 그 저희가 언급한 것처럼 유럽 방위 산업 전략 이행 압박 등 이렇게 K 방산에 대한 제 입장에서는 아주 부당한 그런 압박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든 뭐 버티고 살아남고 승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유럽적 견제가 이렇게 심한데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 잠수함 수주전 도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잘하고 이거 해왔다라고 하는 그런 사례들보다 우리가 못했던 사례에서도 배울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죠. 그래서 2011년에 그 인도네시아 잠수함 수주 성공. 와 이거 대단하다. 이것도 이거지만 2016년 태국 잠수함 수주 패배에서 교훈을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잠수함 수주에 성공하려면 일단은 가격, 성능, 납품기한, 뭐 절충 교육 등에서 우위를 차지해야 되는데 절충 교육이라는 게 뭐냐면 해외에서 무기와 장비를 살 때 상대방에게 반대급부로 뭐 관련된 기술이라든가 그 나라의 무기를 우리가 수입한다든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주고받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반대급부의 교육 형태라고 해서 절충 교육 혹은 옵셋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격, 성능, 납품기한 이거는 조선소 몫이고요. 그다음에 절충 교육은 방산 업체 자체도 있지만 사실은 정부에서 해야 할 부분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2016년 그 대우 그 조선해양이 태국 잠수함 그 2척 수주를 위해서 거의 10년 정도 이제 공을 들여오다가 왜 중국에게 패했냐? 이때 결정적 요인이 뭐냐면 태국에서 요구하는 그 잠수함 이제 승조원, 교육 훈련, 무료 지원, 뭐 후속 군수 지원 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야, 우리가 특정 기업을 지원하면은 방산 비리에 휘말린다. 그 이유로 해서 정부 보증 양해각서 서명까지도 안 했어요, 당시에. 그러니까 그때 이제 방산 비리 프레임 이것 때문에 굉장히 위축이 된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수출을 응당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힘을 못 받는 거예요. 꼭 필요한 것도 못했군요. 필요한 그러니까 것도 상황이 못했거든요. 녹록치 않아서. 참.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범정부적으로 앞에서 좀 나서서 해야 되는데 지금 뭐 방사청 주도 아래서 이제 뭐 수출 절충 교육 효율화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조금 더 높은 곳에서 안보실이나 이런 높은 곳에서 조금 지원을 더 해줘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이 코리아 원팀 어차피 이제 뭉쳤으니까 이거 최대한 파이팅할 수 있게 좀 접근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서 뭐 태국이 요구하는 잠수함 승조원 교육 훈련 무료 지원. 저희가 뭐 K9 같은 경우는 뭐 그 사실 뭐 유저 클럽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렇게 워크숍도 하고 이렇게 교육도 하고 재교육도 하고 이런 것도 했으니까 솔직히 잠수함은 이거 진짜 이건 어쩌면 더 필요할 것도 같은데요. 뭐 그날에 많지도 않을 테고. 잠수함 승조원을 선발하고 교육하고 이런 양성하고 이런 부분들이 최신의 잠수함 전력을 증강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인력 양성이 중요하겠죠. 또 잠수함의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갇혀 있는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함선하고 다르고. 그렇죠. 전문성도 필요하고. 그래서 승조원의 능력에 따라서 수중 전투의 승패는 물론이고 잠수함 승소원 전체의 생사가 좌우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하나 시스템이 2024년 3월에 도산안창호급 잠수함 KS3 배치 1의 모의 훈련을 위한 전술 훈련장 구축 작업을 마쳤습니다. 그래요? 이건 뭐 국내 기술만으로 이제 국내 개발 구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잠수함 내부하고 한반도 주변의 해양 수중 음탐 환경 이걸 그대로 재현해서 승조원이 실제로 해상에 안 나가고도 수중 항해 무장 운용 같은 임무 수행 능력을 그대로 키울 수 있게 만든 그런 시설이거든요. 실제로 도산 안창호 함에 탑재된 장비들이 이제 다 동일하게 다 들어가 있고, 그래서 승조원들이 항해 전술 훈련을 이제 몰입돼서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게다가 정해진 시나리오대로만 표적이 운영됐던 기존의 잠수함 전술 훈련장하고 달리 요즘은 이제 AI 알고리즘들이 있기 때문에 AI 알고리즘이 예측을 할 수 없게끔 단연적으로 예. 기동 교전 상황을 이제 제공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조원들이 보다 다양한 상황에서 전투 지휘 및 전술 운용 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 이런 좀 첨단 시설이 지금 준비가 돼 있죠. 예. 어쨌든 뭐 폴란드나 루마니아 그 방산 전시회 가서 그 시뮬레이터는 항공기였습니다만 그 확실히 효과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게 그 잠수함 승조원 용으로 만들어졌다 뭐 그런 말씀인 거죠? 정확하게 그거죠. 그 이제 실제로 이제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이 공간이 만들어진 건데, 그래서 유럽이나 동남아 같이 다양한 국가로 우리가 지금 잠수함 전투 체계하고 전술 훈련장을 함께 공급을 하는 이 패키지 수출 활로를 또 모색을 할 생각인 거고요. 시뮬레이터가 우리 전투기 수출에 좀 공신으로 또 인정을 받고 있으니까 이것도 역시 좋은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작년 11월에 앵거스 탑시 캐나다 해군 총장이 방한을 했었습니다. 예. 이분이 사령관이죠. 방한해서 한화오션 거제 사업장하고 HD 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를 둘러봤는데 이 훈련 시설에 굉장히 만족을 하셨대요. 한국의 잠수함 운용 방식이나 훈련 방식이 캐나다하고 굉장히 비슷하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지난 2011년 인도네시아에 1,400급 잠수함 3척을 수출하는 계획을 따는 데 이어서 이제 두 번째거든요. 하면 그동안에 좀 소식이 좀 아쉬웠습니다. K 잠수함의 두 번째, 세 번째 수준은 이루어질 것인지 뭐 얘기를 나눌수록 막 심장이 두근두근한데요. 향후 전 세계 잠수함 시장 규모 이거 계속 좀 커지겠죠? 영국의 군사전문지 네. 제인스 마켓 폴캐스트 여기서 올해부터 2033년까지 전 세계 공격형 잠수함 시장 규모가 274조 원을 넘을 거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연평균 4.5% 정도 성장률을 보이는 수준인데요. 군함 판매는 사실 되게 좀 복잡해요. 근데 의미도 굉장히 많고요. 육군의 뭐 전차나 뭐 장갑차 이런 거보다도 훨씬 더 체계가 복잡하고요. 오죽하면 우리가 시스템 오브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가가치도 굉장히 크죠. 잠수함 한쪽 수출하면은 고급 수용차 2만 대를 타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로서는 세계적 수준의 기술과 경험, 영향력을 지닌 선진국의 업체와 정면 대결을 한다라는 점에서 이 수출 관련 역량을 굉장히 단기간 내에 끌어올려야 하는 과제를 함께 풀어내야 하는 좀 그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더 힘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번 캐나다 순찰 잠수함 프로젝트에서는 일본이 뭐 납기일 뭐 기타 여러 가지 문제로 손을 뗐다고 하죠. 자, 그래서 특수전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는 우리 대한민국과 뭐 전통적 함정 강국이죠. 뭐 예전에 한국모함도 만들었는데 일본의 한일전 빅매치는 뭐 불발이 됐습니다. 아주 기분 좋게요. 그런데 진짜 옛날에 일본에서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잠수함이 만들어진 적이 있다고 합니다. 뭐 태평양 전쟁 시절인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일지 본방자사에서 확인해 보시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열도에는 지금과 달리 2개의 국가가 존재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두 국가는 아주 철천지 원수지간이었다는데요. 이게 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확인해 보시죠.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전투기 제작을 도왔던 독일인 기술자는 일본의 군대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에는 해군과 육군이라는 두 개의 국가가 존재한다. 그들의 관계는 전쟁 중인 국가의 군대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일본 열도에 존재한 두 국가는 일본 육군과 해군이었습니다. 우리도 자기네 군대가
더 힘드네, 더 강하네 이야기하듯이 군대끼리 신경전은 흔히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일본의 육군과 해군의 감정의 골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육해군끼리 보급 물자를 두고 총격전을 벌이고 전쟁 중임에도 정보를 공유하지 않아 서로 각 진영에 스파이를 심을 정도였죠. 당시 일본 육군은 태평양의 섬들의 주둔에 오로지 외부의 보급에만 의존해야 했는데요. 그런데 해군은 보급품 수송에 관한 육군의 요청에 이런저런 부실을 대며 거부했습니다. 같은 국가의 군대라고는 믿을 수 없는 일이죠. 해군의 보급 거부로 굶어 죽게 생긴 육군은 기상천외한 결정을 내립니다. 바로 직접 배를 건조해 보급한다는 것이었죠. 육군은 태평양 격오지까지 안전하게 보급할 수 있는 선박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잠수함이 제격이라는 결론을 도출해내죠. 육군은 민간 조선 업체를 찾아 협력을 의뢰합니다. 하지만 업체는 육군의 제안에 허무맹랑한 소리라며 거절했죠. 육군은 물자를 보급하지 못하는 현실을 설명하며 눈물로 호소했는데요. 거듭된 사나이 눈물에 업체는 허무맹랑한 제안을 수락하고 맙니다. 그 결과 육군은 민간 조선 업체를 등에 업고 산호 채취에 사용하던 소형 잠수정을 토대로 수송 잠항정 마루유의 설계도를 만듭니다. 해군 잠수함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작은 데다가 무장은 전무했고 화장실조차 없어 드럼통을 요강처럼 사용해야 했지만 괜찮았습니다. 보급품 수송만 할 수 있으면 되니까요. 이제 설계도대로 건조하면 되는가 싶었는데 또다시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건조할 수 있는 조선소가 없었죠. 정확히 말하자면 일본의 조선소는 많았지만 모두 해군의 물량을 소화해내기도 벅찬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자 육군은 발상의 전환을 합니다. 굳이 조선소에서 건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죠. 육군은 육상에서 함체를 세 부부로 나눠서 제작해 바닷가로 옮겨 조립하기로 결정하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육군이 사용한 이 공법은 오늘날 조선소에서 사용하는 조립 공법의 일종입니다. 1943년 4월 마루유는 천신만고 끝에 건조에 들어가게 됩니다. 같은 해 10월 초도함이 진수돼 시험 운항을 거치고 대량 생산이 시작되죠. 이후 1944년 5월 23일 마루유를 토대로 속성으로 양성된 육군의 수송 잠항대는 첫 실전에 투입됩니다. 세 척의 마루유가 필리핀 전선에 식량과 탄약 보급 임무를 맡고 다른 수송선들과 선단을 이뤄 출항했죠. 하지만 수송 도중 선단은 연합군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척의 수상함들이 파괴됐죠. 그런데 놀랍게도 마루유 세 척은 무사히 마닐라 입항에 성공합니다. 해군 잠수함의 반도 안 되는 크기 덕분에 연합군에 발각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육군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감격의 결과였습니다. 이에 육군은 400척의 잠수함으로 구성된 잠항수송대를 운용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동시에 대형인 마루유 2형의 개발도 추진하죠. 하지만 1945년 9월 2일 제2차 세계대전이 종전되며 일본 육군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종전 후 일본 육군의 마루유는 몽땅 미군에게 압수됩니다. 마루유를 둘러본 미군은 전혀 쓸모가 없다며 민간업자에게 고철로 팔아버렸는데요. 하지만 마루유의 작은 크기로 인한 은밀성이 재조명돼 특수작전에 투입되는 소형 잠수함과 잠수정 개발에 영감이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뭐 긴장 관계는 뭐 이해하겠습니다만, 육군이랑 해군이 서로 무슨 뭐 다른 나라 육군하고 해군인 것처럼 그렇게 싸우댔답니까? 네, 심지어 뭐 다른 나라하고 관계보다 더 사이가 나빴다는 얘기도 있으니까요. 예. 이게 이유가 그 일본의 그 봉건 제도의 그 계급 사회 구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일본 육군은 에도 시대 때 지금의 야마구치현에 위치했던 그 조슈번이 그 기원이고요. 예. 그리고 일본 해군은 지금의 가고시마현에 위치했던 그 사스마 번이 그 기원인데, 번은 아시다시피 그 에도 시대 영주가 다스리는 그 지역 아니겠습니까? 이 전통이나 이런 게 모두 다르다 보니까 원래부터 좀 옛날부터 철천지 원수였다고 합니다. 그게 계속 이어져서 뭐 이런 식으로까지 연결이 된 거라고 하더군요. 아무튼 진짜 육군과 해군이 일본 기준 엄청 사이가 안 좋았나 봅니다. 자, 계속해서 본론으로 넘어가서 이제 이점원 시장. 자, 필리핀. 솔직히 필리핀은 우리가 정말 많은 기쁨을 줬던 아주 감사한 그 국가 아니겠습니까? 방산 쪽에서. 네, 이 필리핀도 중형급 잠수함 2척을 발주할 계획인데 규모는 2조 원 수준 정도 됩니다. 필리핀이 보면은 세계에서 가장 긴 해안선을 가진 나라라고 하거든요. 복잡해서 그런가요? 섬도 엄청나게 많고요. 예. 여러 나라가 있지만 그중에 하나로 대표적으로 꼽히는 나라고, 그런데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위협에 대응할 군사력이 아직 갖춰지지 않았죠. 잠수함도 보유하고 있지 않고요. 그래서 필리핀은 최초의 잠수함 전력을 확보하는 사업이 이 사업입니다. 작년 8월에 3파전으로 후보가 압축이 돼 있는 상태인데, 우리나라의 필리핀 작전 운영 환경에 맞게 개량한 2,800톤급 KSS-3PN, PN은 필리핀이죠. 그리고 스페인의 나반티아의 S-80 잠수함, 그리고 프랑스 나발그룹의 스코르펜 잠수함이 지금 최종 후보로 올라 있습니다. 모델들이 그 기존에 얘기했던 거 오늘 지난주에서 얘기했던 거랑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하나하나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죠. 그러면 스페인 쪽부터 가볼까요? S-80? 이게 뭐? 그 선도함인 그 이삭 페럴 그 S-81입니다. 한 번은 이게 2021년 진수돼서 2023년 11월에 취역을 했는데, 자, 전체 길이가 71m, 수중 배수량이 2,465톤 이렇게 되는데, 자, 문제는 초기 설계 문제로 인해서 엄청나게 수정을 해야 됐다는 거예요. 부력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선체를 10m 정도 연장을 하고, 하여튼 뭐 추가적인 그 어떤 뭐 기술적 문제 해결 이런 거를 해야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선체가 81m가 됐고 3,200톤급으로 처음 구상할 때보다 훨씬 더 커지는 그런 잠수함이 된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잠수함도 과도한 그 중량 증가, 그다음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재설계를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또 상당히 지연돼서 취역일이 2026년으로 연기됐습니다. 그러니까 수중 항해 시험도 당연히 마치지 못한 그런 상태고요. 그러니까 보통 뭐 다른 그 분야에서도 그거 부분적인 변경할 바에 아예 그냥 새로 판 짜는 게 낫습니다. 그게 싸요, 빠르고 이런 얘기 많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렇죠. 뭐 그나마 페이퍼 서브마린인 것도 동일하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아시죠? 저는 무조건 대한민국입니다. 하여튼 저는 그렇고 또 전문가적 얘기 좀 더 해주세요. 우리가 스페인보다는 안 건 사실이고요. 그렇죠. 언제적 스페인입니까? 일단은 이렇게 봐서. 카탈로그 스펙을 좀 보면 2024년 10월 31일 처음으로 이제 AIP 기관 설치를 시작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그 S-80의 AIP 장비는 바이오 에탄올 처리 시스템을 사용해서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생산돼서 잠수함에 저장된 알코올, 그러니까 바이오 에탄올에서 수소를 생성하는 방식이라고 그래요. 이 수소는 선상에 저장된 산소와 결합해서 잠수함의 배터리를 충전시키고, 그래서 이게 기존의 디젤 전기 잠수함보다 2~3배 더 오래 이렇게 자망할 수 있다. 이게 연료 전지를 통해서 이제 전기를 생산한다 이런 얘기고요. 수상에서는 한 10나트, 잠수에서는 19노트로
수중에서 잠항을 3주 동안 이제 할 수 있다고 얘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21인치 그 어뢰 발사관 6개로 무장이 돼 있고요. 중어뢰, 기뢰, 뭐 하푼 대함 미사일 요거 이제 발사할 수 있고 DM2, A4 중어뢰, 그다음에 UGM-84 잠대함 하푼 미사일, 해적 이래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무기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여기에 이제 뭐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도 뭐 통합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뭐 필리핀이 할지는 잘 모르겠네요. 예. 이번 또 그 프랑스가 앞서 계속 그 언급했던 블랙소드 바라쿠다가 아닌 스코르펜? 이 스코르펜 잠수함이라는 걸 제안을 했어요. 프랑스는요? 네, 프랑스 나발그룹이 스코르펜 디젤 전기 잠수함을 제안했는데 이거는 자국은 쓰지 않는 수출용입니다. 예. 근데 브라질, 칠레, 인도, 말레이시아 등 4개국에 이미 팔린 그 베스트셀러라고 할 수 있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뭐 경쟁력이 없지 않고요. 1990년대 초에 독일제 수출용 잠수함인 그 2099급, 뭐 214급 이런 잠수함이 독주를 하다 보니까 여기 경쟁하는 목적으로 새로운 수출용 잠수함을 제작하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길이는 66.4m, 중량은 약 2,000톤 정도니까 블랙소드 바라크보다 좀 작죠. 예. 디젤 전기 추진력으로 구동이 되고요. 이 스코르펜은 수중 작업에 사용되는 배터리를 충전하는데 4개의 디젤 발전기를 갖고 있고 잠수 시 최대 20노트 속도를 낼 수 있고 작전 중 잠수 깊이는 약 300m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기 시스템에는 고객 선호도에 따라서 블랙샤크 혹은 엑소세 같은 뭐 네. 잠대함 미사일들이 포함될 수 있고요. 작전 기간은 AIP가 없는 모델은 50일, AIP가 통합된 버전은 71일이라고 돼 있는데 아까 양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는 3주 이상 들어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얼마나 이게 중요할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프랑스 나발그룹은 이 스코르펜 잠수함 2척 외에도 필리핀의 해군 훈련 시켜주고 또 해군 작전 기지 수빅의 확장 개발 등도 제안을 한 상태입니다. 네. 동남아는 그 워낙 바닷가가 그 바다 인접한 나라가 많아서 필리핀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확장해 나갔으면 좋겠거든요. 네. 우리의 이번 필리핀 작전, 대필리핀 작전, 뭐 필승 전략 같은 건 없을까요? 코리아 원팀 패키지가 사실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수빅이 그 중요한 해군 기지이기 네. 때문에 수빅에 이제 새로운 잠수함 기지를 세우고 훈련 시설을 설계해주고 건설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 한국의 그 해군 잠수함 사령부와 함께 필리핀 해군 승무원 교육을 시키고 이제 뭐 현지화 그다음에 현지에서 수리위에서 이제 기술 이전해주고 그다음에 한국 정부가 이제 예를 들어서 보증 대출 해주는 등 이게 뭐 상당히 크긴 한데 이미 패키지화가 돼서 스페인, 프랑스가 다 제시를 한 건데요. 이렇게 하면 재미없죠. 승리하기 쉽지 않겠죠. 플러스 알파. 그렇죠. 플러스 알파. 네.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가 뭐냐? 우리 해군이 운용하는 209급 장보고 잠수함. 이제 그거 한 척을 이제 빨리 수리를 해가지고 해서 필리핀으로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형 잠수함을 이제 그 우리가 건조하는 사이에 그걸로 열심히 훈련해가지고 해서 준비해라. 맛보기 충분하잖아요. 그 정도 그 원래 함정이면. 우리가 필리핀에 이렇게 구형함들을 많이 이렇게 좀 이렇게 주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신뢰를 쌓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접근을 한다고 볼 수 있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한 척 인도 받아가지고 훈련하다가 이제 두 척 건조한 거 인도가 되면은 이제 세 척 체제로 운영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제 뭐 이런 얘기가 우리의 전략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게 필리핀이 폴란드만큼이나 K방산의 우수 고객이거든요. 사실 그 육해공 거의 모든 게 해당되지 않습니까? 예, 사실 뭐 굉장히 많이 팔았어요. 네. 예, 다시 한번 살짝 정리를 하자면 2015년에 카이가 개발한 FA50 12대 도입을 시작으로 해서 2020년, 21년 HD 현대중공업으로부터 각각 호위함 한 척을 인수를 했고요. 또 LIG 넥스원은 대잠수함용 경어뢰, 청상어를 시작으로 함대함 미사일 해성 또 필리핀에 공급을 했고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원이 발행한 2023년도 세계 무기 수출입 현황 보고서에 보면 예. 최근 5년간 K방산 수출의 19%를 필리핀이 차지하고 있고 폴란드가 27%를 차지하고 있으니 무시할 수 없는 우수 고객이다, 우량 고객이라고 할 수 있고요. 꼭 필요한 그 우리 파트너 국가가 되겠네요. 네, 그리고 그만큼 우리한테 유리한 부분들이 있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번에 코리아 원팀으로 경쟁력이 더 높아져 있으니까 이번 필리핀 시장도 반드시 수주를 해가지고 말씀대로 동남아 지역을 계속해서 공략할 수 있는 그런 발판으로 만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가 또 기본적으로 조선 강국이고 또 뭐 국방에 워낙 뭐 신경을 많이 쓰는 나라기도 하고 또 IT 강국이기도 하고 또 기술적 뭐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많은 인프라가 있는 가운데 이제 원팀까지 만들어진다고 하면 우리 K 잠수함 이거 미래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우리나라 잠수함 그 수출에 있어서는 장점이 분명히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일단 우리 잠수함 건조를 위한 산업 인프라가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세계 최고 기술을 가진 조선소에다가 건조 경험 많고 그다음에 우수한 IT 능력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잠수함을 설계하고 건조할 수 있고 또 그다음에 국내에 잠수함 구성 장비를 공급하는 업체도 좀 풍부한 편이에요. 거기에다가 지금 우리가 뭐 K방산하면 모든 국민들이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뭐 그래서 우리 본게임도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만 국민적 관심과 응원, 이 국가 지원 상당히 괜찮은 편이고요. 이거에 반해서 유럽의 그 잠수함 건조를 하는 이 조선소들, 조선사업 전체적으로 하향세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렵게 유지되고 있어서 사실 이게 이제 우리한테는 기회 요소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요, 이제 잠수함 운용이 20척이 넘었어요. 이렇게 많은 잠수함을 운용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러시아, 중국 제외하면은 가장 많은 디젤 잠수함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내수가 탄탄하다는 게 다른 경쟁사들에 비해서 굉장히 큰 이점이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한국 잠수함이 세계 시장을 진출하는데 여러 과제들이 있는데, 자, 어쨌거나 유럽의 벽, 또 사실 캐나다도 마찬가지죠. 캐나다도 상당히 그 유럽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장벽을 넘으려면 범정부적인 노력이 굉장히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잠수함 수출 전략을 막 좀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컨트롤 타워를 역할할 수 있는 곳이 뭐 없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너무 좀 과언이고, 이렇게 노력하는 곳이 있긴 하지만 이게 좀 충분히 힘을 받고 있지 못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소위 인류 잠수함의 뭐 메카가 될 수 있을지 아마 좀 지켜보는 나라들이 꽤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단순히 한 번의 성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10년, 20년 계속 지속이 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역량으로 좀 바꿔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글로벌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세계 각국이 이 잠수함에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우리 K 잠수함이 세계 인류 잠수함으로 우뚝 설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자, 끝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유리한 부분은 미국이나 러시아처럼 이렇게 태평양 한가운데까지 가서 서로 작전하는 그런 거대한 잠수함보다는 우리는 역시 뭐 삼면이 바다로 돼 있고 또 그런 관점에서 동남아 여러 나라들이나 유럽의 여러 나라들하고 유사점이 오히려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거대하지 않은 적당한 크기의 잠수함들을 우리가 만들 능력도 있고 충분히 또 어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시장도 있고 해서 이번 기회에 정말 뭐 캐나다도 캐나다지만 좀 작은 곳들이라도 나가서 더 평가를 받고 네. 그렇게 해서 좋은 흐름을 잡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무기 체계를 사는 이유는요, 이게 뭐 좋고 멋있어서 사는 게 아니라 나라 지키려고 사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단순히 무슨 무기만 팔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으로 그 나라가 그 환경에서 가장 잘 운용할 수 있는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작전, 전술 이런 것들을 같이 제시를 하면서 그리고 인력까지 같이 키워내는 교육훈련까지 같이 겸하면서 들어가야 된다. 이게 특히나 잠수함 같이 한 국가의 굉장히 핵심적인 전략적 무기 체계일 때는 더더욱더 그런 무게감 있게 접근을 해야 되고 또 전략적 무기 체계인 만큼 이 나라와 얼마큼 친하냐도 가장 핵심적이다. 자, 이런 비싼 프로젝트를 우리가 같이 갈 만큼 정말 믿음직한 오래 서로 갈 수 있는 파트너다. 이것을 우리 국가가 상대방에게 이렇게 확인시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본게임 여기까지입니다. 본게임은 OTT 웨이브와 KFN 유튜브를 통해서 언제든지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레TV는 101번으로 바뀐 거 아시죠? 국군의 날 10월 1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절찬 방영 중에 있으니까 올레TV 101번 채널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화끈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본게임 2의 MSG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엔 이제 홈런에만 남아야 되는데 이거 거의 말로 홈런급 아닙니까? 60조인데. 예, 캐나다가 된 말로 홈런이고 나머지는 이제 2루타? 하지만 이게 3루타. 예, 그렇죠. 이게 유효타가 계속 이어지는 거니까. 잘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이게